자, 오늘은 프로페셔널의 조건 3장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영상은 거꾸로 학습, 플립 러닝 방식의 이제 스타디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토론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영상을 여러분에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듣고 프로페셔널 조건 3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토론거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거, 궁금한 거, 함께 나누고 싶은 거, 내 업무에 적용하는 거, 이런 걸 다들 함께 메모 오셔서 그날 집중적인 토론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덩어리죠. 100페이지 위쪽 부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과업이 무엇인가 하는 과업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과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업 정의가 되면 그것에 집중해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그래 순서상 잘 맞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중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육체 노동자들은 한 번에 하나씩 일을 하죠. 이 테일러의 생산성 향상 핵심이 이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합니다. 집중해야 된다. 이게 아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핵심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식 노동에서도 한 번에 하나씩 한다는 이 집중의 원리는 똑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의 외과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수술만 하죠. 딴 거 안 합니다. 변호사들이 사건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 딴 거 안 합니다. 상담에 몰입하죠. 집중합니다. 뭐 전화 받고 이런 거 하지 않죠. 그런데 현대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잡무를 많이 하는 거죠. 현대 엔지니어라든가 교사라든가 판매원, 간호원, 뭐 중간관리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핵심 본업이 아닌 부가적 업무, 잡무에 허덕이고,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집중에 대한 과업에 대한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1페이지 윗부분에서 102페이지에 걸쳐서 잡무로 인해서 생산성이 저하된 사례를 몇 개 언급하고 있죠. 이제 병원 간호사의 잡무 사례, 대학 교수들이 이제 겪고 있는 어떤 잡무, 백화점 판매원의 잡무,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잡무는, 그것은 이제 잡무는 직무 충실화, job enrichment가 아니야. 그것은 직무를 착취하는 것이다. job impoverishment, 직무를 빈곤하게 하는 것이다. 직무의 질을 떨어뜨린다. 직무와 착취는 생산성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잡무는 직무를 빈곤하게 합니다. 직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직무를 착취합니다. 직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그 다음에 간호사 잡무로 인한 이제 불만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잡무를 자꾸 부여하면 할수록 그들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간호사의 잡무로 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직무 충실화를 했더니 네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째, 본업에 전념을 하게 되고 이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그랬더니 간호사 숫자가 또 줄어. 그러면 이제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간호사의 봉급을 인상할 수 있었다. 이런 아주 놀라운 직무 충실화를 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식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꼭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원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봉급을 지불하고 있는가? 이 직무는 과연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 이 일 때문에 봉급을 지불하고 있다면 그 직무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무엇에 대해서 봉급을 지불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표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백화점 판매원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한쪽에서는 당신 무엇에 대해 당신 봉급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판매를 잘하라고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고, 또 한 팀에서는 고객 서비스를 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대답을 했지만 결국은 생산성과 수익은 정진했다. 같은 결과를 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덩어리는, 지금 과업을 정의하고 과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다섯 덩어리를 먼저 얘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 노동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식 노동의
세 가지 유형, 범주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뭔 뜻이냐면 그 각 지식 노동이 요구하는 성과가 다르거든요. 무엇이 성과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과를 중요하기 위해서 지식 노동 유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식 노동은 육체 노동처럼 취급되면 안 됩니다. 왜? 지식 노동 간에는 육체 노동은 사실 동질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식 노동 간에는 동질성이 없는 것이 있다.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 노동의 각 유형은 상이한 분석, 상이한 조건을 필요로 하고 상이한 시스템, 상이한 제도, 상이한 구조 등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육체 노동의 생산 등 향상의 초점은 작업 그 자체에 맞춰야 한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지식 노동에서 생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육체 노동은 작업 그 자체, 작업이 요구하는 어떤 게 있어. 작업 그 자체가 요구하는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따르면 되지만 지식 노동은 그렇지 않다. 그 순서와 상관없이 지식 노동 그 자체가 요구하는 결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어. 그것을 찾아내서 그래서 유형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지식 노동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질을 중시하는 그런 업무가 있단 말이죠. 이런 업무들이 연구소의 연구원이라든가 어떤 기본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전략을 결정한다든가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한다든가 포장지 디자인이라든가 잡지편 이건 전부 다 그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업무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질과 양 모두 중시되는 그런 지식 노동이죠. 이런 건 이제 백화점 이제 판매원의 작업이라든가 건축 설계라든가 수공업 하는 장인들의 작업. 장인들이 물건도 잘 만들어야 돼요. 결과도 줘야 되겠죠. 엔지니어, 정권회사의 지방 영업 소장, 의료기술자, 지방은행 지점장, 통신원, 간호사, 자동조보험 청구 조정자 등등 다수의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지식 노동이 이런 거다. 질과 양을 중시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지식 노동에 또 육체 노동처럼 양적 측면이 중시되는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단 그 질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질, 기본 전제된 질이 있는 거죠. 그 질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는 주로 양을 보는 그런 어떤 업무가 있다. 어떤 이거는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제 육체 노동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생산 작업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 노동의 세 가지 유형을 먼저 인식해야 그 다음에 올바른 과업이 정의되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 노동의 유형을 올바른 분석과 이해를 통해서 특정 지식 노동에서 생산성이 뜻하는 게 뭐냐 를 알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덩어리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파트너식이라는 거예요. 과업을 정의하고 과업에 집중하고 지식 노동의 유형 범주를 알았어요. 이게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하면서 뭐냐면 그 지식 노동 아까 이제 1형, 2형, 3형을 말했죠. 여기 이제 세 가지 단계적 조치를 한다고 말하면서 질을 중심으로 한 1형의 경우에는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 분석을 한다. 과정 분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2형, 질과 양 모두가 중시되는 경우에는 과정도 분석돼야 되고 효과도 분석돼야 한다. 그 다음에 3형, 사실상 이제 양이 중요시되는 3형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질을 규정하고 전통적 과학 분석, 육체 노동처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 향상에 꼭 필요한 의식이 바로 파트너 의식인데, 이거는 2차 대전 후에 육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트너 의식이라는 것은 회사, 경영자가 지식 근로자의 파트너가 돼서 일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와 경영자와 지식 근로자가 파트너가 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뭐냐면 생산성 향상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작업의 일부로 짜넣는 것이 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결국은 이제 지식 근로자 일 속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책임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7페이지 중간 부분에 2차 대전 때까지는 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에서. 그러면서 테일러도 그랬고 베이어도 그랬다. 그들은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프로이드도 환자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했고 마르크스도 레닌도 노동자 대화하지 않았거든. 여기서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보통 파트너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죠. 돈을 투자자라는 개념도 있고 이제 수익 배분을 받는 사람이죠. 같은 동급이다,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이다, 부하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파트너 의식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의견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의견을 적용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의 파트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8페이지 상 부분에서 2차 대전 때에 이제 이런 그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중간 간부급에 있는 남자의 이제 간부들이 전부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됐거든요. 당시 연인은 233만 명이 엄청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갔기 때문에 공장 같은 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흑인의 교육 수준 낮은 이런 이제 아줌마들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그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일하는 작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전까지만 그들은 이제 말 못한 소나 굉장히 미숙한 이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그들은 말 못한 소가 아니야. 미숙하거나 적응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업, 그 작업에 대한 논리와 리듬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질 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동자들에게 작업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생산성 향상, 작업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앞서가는 기업이죠. IBM 같은 몇몇 기업에서 먼저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1950년대, 60년대 일본 기업들도 이 방법을 채택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위에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걸 돌아가려고 했죠. 이제 일종의 전제주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일본이 노동조합의 파워가 세지면 엄청나게 데모도 하고 이런 일을 과정을 겪으면서 유혈 파업도 일어났죠. 내전에 가까운 분규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좋은 결과를 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이제 90년대 말 2000년도에 들어서 아직도 소수의 기업만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볼 때. 근데 그들이 이론적으로는 근로자와 노동자와 자기 직무에 대해서 묻고 성과 향상의 출발점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9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이제 결론적으로 육체 노동의 생산성 향상에 책임 있는 근로자와의 파트너십은 최선의 방법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이 테일러의 방식에도 효과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지식 노동에 있어서 책임 있는 근로자와의 파트너십은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죽은 배우는 기관이자 가르치는 기관이라는 부분에서 테일러와 메이오가 알지 못했던 교훈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향상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이 필요하다. 평생 학습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학습은 끝이 없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 일본 기업들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훈련의 큰 혜택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잘하고 있는 것 훨씬 더 잘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이젠,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 이제 지식 근로자는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지금 우리가 블립러닝, 거꾸로 학습이라는 것도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남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원의 생산성 향상은 판매 대회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발표할 때 더 좋아지고 외과의사들의 성과 향상은 이제 의료협회라든가 학회에서 시술 경험을 발표할 때 좋아지고 간호사들은 동료들에게 뭔가 가르칠 때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시대 지식사회 모든 기업은 배우는 기관, 러닝 인스티튜션이 돼야 되고 또 가르치는 기관, 티칭 인스티튜션이 된다 하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생산성 향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루크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전제가 있죠. 생산성 향상은 자본도 기술도 아닌 사람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생산성 향상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워킹 스마트 하는 인식이 된다는 전제를 깔면서 이제 첫 번째 과업을 정의해야 되고 두 번째 과업에 집중해야 되고 세 번째 지식 노동의 유형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성과 분석 세 가지 단계를 조치했었죠.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식 근로자의 파트너 관계가 된다. 지식 근로자와 파트너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이 배우는 기관이 되고 가르치는 기관이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드러커는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본문 읽으시면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프라인에서 토론거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